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자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리원리 모의고사 들어갈 차례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론 부분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2교시 첫 번째 문항에 해당이 되는데,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요.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서 식품학 부분이 19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총 4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 식품 미생물이 포함이 돼요. 식품 미생물이 포함이 돼서 미생물 문제 같은 경우가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양사 시험에서 나오는 식품 미생물은 주로 이제 발효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생물의 기본 또 생리 문제, 그래서 생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조리원리 부분에서 발효 파트에서 김치 발효, 요구르트 발효, 장류 발효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19문제, 18문제 정도로 해서 섞여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경계가 영양사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또 한쪽을 열심히 잘 들어놓게 되시면은 조리원리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식품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양쪽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리원리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되는 개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류, 전분, 밀가루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부분이 있게 돼요. 그 다음 육류, 어패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육류,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난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류, 그 다음 보시면은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당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천, 젤라틴,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미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개요 부분에서 2문제, 그 다음에 곡류, 전분, 밀가루 부분에서 2문제, 서류에서 1문제, 육류 2문제, 어패류 1~2문제, 난류 2문제, 우유 유제품 2문제, 채소 과일류, 해조 버섯류에서 2문제, 유지류 2문제, 그 다음에 당류 부분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당류 파트는 딱히 나온 적은 없었어요. 영양사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젤라틴 한천 조미료 부분에서 1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 그 다음에 17, 18 이 정도로 해서 거의 1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명확하게 딱 제가 지금 대략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말고도 뭐 한 문제 정도가 내외로 더 섞일 수도 있고, 식품학 문제하고 굉장히 같이 밀접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항은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중요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양사 핵심 내용 콕 짚고 가기라는 부분에서 57페이지 보시면 조리원리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 파트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 큰 제목으로 봅니다. 조리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계량 부분에서 부피를 측정한다, 무게를 측정한다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계량 기구 부분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쪽에서 한 컵으로 보는 기준은 200ml예요. 국제는 240ml인데 우리나라는 한 컵이 200ml고요. 그 다음에 그 계량 스푼에서 큰 스푼짜리 하나하고 작은 스푼짜리 하나하고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큰 스푼에 해당이 되는 것은 15ml,
그 다음에 작은 스푼에 해당이 되는 것은 5ml니까 만약에 큰 스푼이 없다, 근데 작은 스푼밖에 없다, 그러면은 3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스푼, 작은 스푼 15ml, 5ml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액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수평으로 합니다. 수평으로. 그래서 액체도 메니스커스의 밑선, 그 다음에 꿀이나 물엿, 기름 등 점성이 있는 것들도 애초에 그 담아야 될 양에 해당이 되는 계량 컵, 그러니까 뭐 2분의 1컵짜리다, 3분의 1컵짜리다, 계량 스푼, 1테이블스푼이다, 1티스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버터는 부드럽게 한 다음, 밀가루는 채친 후 꼭꼭 눌러서, 누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밀가루는 채친 다음에 수평으로 깎아서 설탕 부분 중에서 그 끈적끈적 을 갖고 있는 흑설탕이나 황설탕은 꼭꼭 눌러서 컵을 뒤집어 썼을 때 그 모양이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열과 조리에서 전도열, 대류열, 복사열이란 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마그네트론이란 장치에 의한 극초단파 발생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 보시면은 온도계 중에서 표면을 측정하는 온도계는 적외선 온도계가 있고요. 내부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탐침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조리조작법에서 담그기, 혼합교반, 동결, 해동, 조미료 넣는 순서도 종종 나와요. 조미료 넣는 순서에서 보시면은 제가 맛 다음에 향기다라고 했었는데 설탕하고 소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설탕은 분자량 값이 342.3g이고 소금은 58.5g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분자량 값이 작은 거에 해당이 된 소금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설탕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단맛을 주고 싶을 때는 설탕부터 넣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설탕, 소금, 간장, 그 다음에 식초는 색깔을 변화시키고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개류를 우리가 해감, 안에 뻘이라든지 갯벌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들을 뱉어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바다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 내지 3% 소금물에서 약간 깜깜하게 위를 뭐 신문지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덮어주게 되면은 얘가 입을 벌리면서 해감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수중 유적형에 해당이 되는 것들, 물, 기름이 섞여 있는 것들 중에서 우유도 87%의 물과 3, 4%의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물 중에 기름이 들어있다. 수중 유적형.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아이스크림 전부 다 수중 유적형이고, 반대로 유중 수적형, 기름 중에 물이 들어있는 형태는 딱 두 개예요. 버터와 버터의 대용품인 마가린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파트, 곡류, 전분, 밀가루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곡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곡류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해당이 되는 쪽에서 이제 겨층이 있게 되는 거고, 안쪽에 내부에 배유 부분이 있게 되고, 쌀 눈에 해당이 되는 배아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으로 깎아 들어갈수록, 배유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탄수화물만 남게 되는 거고, 겨층하고 배아 부분에 그 밖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지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백미로 먹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탄수화물 다 깎아낸, 겨층과 배아를 다 깎아낸 것을 우리가 백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전분이라는 것은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구성인데, 맵쌀은 아밀로펙틴이 80%, 찹쌀은 쫀득쫀득 하잖아요. 찐득찐득. 아밀로펙틴 함량이 찹쌀은 100%다라는 거. 각 곡류에서 대표적인 단백질, 쌀, 오리제닌, 보리, 호르데인이 있는 거죠. 밀가루는 글루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글루텐인가 글리아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쌀보리에 있어서의 가장 부족한 제1, 제한 아미노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곡류에서의 제일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 염기성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라이신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바로 쌀, 곡류에다가 콩, 그래서 콩밥을 같이 먹었을 때 콩에서 이 리신을 채워주고, 콩은 메티오닌이 살짝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메티오닌은 쌀이 채워주고, 이러니까 콩하고 쌀을 섞어서 콩밥을 해먹게 되면은 바로 서로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 이걸 담백과 보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보시면은
밥 짓는 원리라고 나와 있죠. 가볍게 씻어라. 담가놓은 것들이 훨씬 호화가 용이하다. 물량은 자 기억해 놓으세요. 부피로는 1.2배, 무게로는 1.5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등으로 보는 것이 바로 1.2배 부피를 보는 거예요. 자, 밥맛을 좌우하는 거에 쌀 품종, 이게 어느 쌀이냐, 여러 가지 임금님표 쌀이냐, 신동진 쌀이냐, 어디 쌀이냐, 종류, 건조 상태, 밥물 pH, 용구. 우리가 가마솥에 밥을 지을래, 압력솥에 지을래, 돌솥에 지을래, 냄비에 지을래 달라질 수 있겠죠. 다음, 죽의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5 내지 6배. 그 다음에 떡의 경우에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떡의 종류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시루에 놓고 쪘다, 찌는 떡. 그 다음에 떡매를 이용해서 쳤다, 치는 떡. 뜨거운 물에 둥둥 떠오르게끔 삶았다, 삶은 떡. 기름에 지져냈다, 지지는 떡.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요. 자, 전분 이 파트가 이제 식품학 부분하고 같이 섞여서 나와요. 보시면은 전분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쌀에서 이걸 지어서 밥을 만들었어요. 밥을 그러면은 여기엔 반드시 열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쌀에서 밥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물이 들어가는 것들은 호화라고 해요.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어. 호화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라든지 밥을 가지고서 밥을 눌려서 누룽지를 만들었어. 식빵을 열에 구워서 토스트를 만들었어. 이 과정은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높은 온도만 있으면 돼요. 이건 우리가 호정화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이용해서 밀가루 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토리 묵을 이용해서 도토리 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토리 죽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시켰을 때 얘가 도토리 묵 형태로 해서 네모난 틀 안에서 굳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겔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하고 식빵을 방치를 했더니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노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 구조에 해당이 되는 전분 구조였던 전분 구조들이 효소라든지 여러 가지 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1개짜리 2개짜리로 분해가 되게 되면은 단맛이 많이 생기겠죠. 이거를 우리가 당화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잘 물어봐요. 반드시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호화의 원리 물어보는 거, 호정화의 원리, 그 다음에 노화는 무엇이고 겔화는 무엇이고 당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화는 밥, 죽, 떡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호정화는 밥이 누룽지가 식빵이 토스트가 되는 거, 굳는 것은 노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묵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은 겔화, 그 다음에 전분이 분해가 되어서 단당 2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그래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화. 이거 굉장히 잘 물어보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호화가 용이한 인자. 자, 아밀로즈가 알파 1사기로만 되어 있는 아밀로즈가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전분 입자의 크기가 큰 거. 서류는 감자고구마는 입자가 커요. 옥수수하고 쌀은 입자가 작아요. 근데 오히려 입자가 큰 것이 더 호화가 용이해요. 그 다음에 수침, 물에 불려놓은 것이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온도가 80도에서 할래? 100도에서 할래? 당연히 100도겠죠. 높을수록. 그 다음에 죽 끓일 때도 끓기 전까지만 저어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산, 설탕, 지방은 호화를 방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노화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구조처럼 되돌아가려고 해. 베타와 리트로그레데이션 굳는다라고 했어요. 그 박스 보시면은 바로 수분 함량 30에서 60% 범위에서 제일 잘 굳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 온도, 특히 0에서 10도, 그리고 0에서 60도 범위에서 잘 굳어요. 그래서 냉동 탈수를 시키던지, 수분 함량을 줄여버리던지, 설탕을 넣어서 노화를 억제하던지, 유화제를 넣어서 재결정을 방해하던지, 이런 것들 잘 물어보는 문제. 호정화는 그냥 그대로 물 없이 고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호정화, 당화는 단당 2당이 되면서 단맛. 특히 당화 문제에서는 식혜 문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엿기름, 보리를 싹 틔운, 제가 정리해놨죠. 겉보리를 싹 틔운 엿기름 안에는 베타밀라제가 들어가 있어요. 베타밀라제는 메가당을 만듭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메가당. 자, 이거를 이용해서 조청도 만들고, 엿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당화 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옥수수 시럽도 만들더라 라는 거. 겔화는 묵 생각하시면 돼요. 아밀로즈의 엉김성이에요. 아밀로즈예요. 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 동부묵 이런 것들이 있고요.